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워치입니다. 오늘은 헬스케어 부동산 투자 신탁, 보통 위치라고 많이 부르죠. 이 웰타워, 티커는 WOLL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웰타워라는 회사가 스스로를 그냥 뭐 부동산 임대하고 관리하는 회사 이런 걸 넘어서 웰빙과 헬스케어 인프라를 혁신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고령층 분들의 삶의 질을 좀 높이면서 동시에 당연히 기업이니까 주주 가치도 만들겠다. 뭐 이런 상당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웰타워가 내세우는 그 비전, 그리고 시장 기회는 어떤지, 또 그들만의 독특한 운영 방식은 뭔지, 최근 실적은 어땠고 앞으로 전망은 또 어떤지, 그리고 물론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니까요.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 또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기회는 무엇인지, 이런 긍정적인 측면과 또 주의해야 할 점들을 모두 짚어보면서 이 웰타워라는 기업의 본질을 한번 입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웰타워가 그리고 있는 그 큰 그림, 비전부터 좀 살펴볼까요? 웰타워는 주거, 헬스케어, 그리고 환대, 허스피털리티 이 세 가지 요소가 딱 만나는 지점, 여기에 포트폴리오를 집중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건물 지어서 세 받는 걸 넘어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헬스케어 서비스가 제공되는 그 공간 자체를 뭔가 혁신하겠다. 뭐 이런 상당히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들이 주로 주목하는 시장은 주로 미국, 영국, 캐나다 같은 좀 선진국 시장의 고급 시니어 주택, 그러니까 시니어스 하우징이라고 하죠. 그리고 외래 진료 시설, 아웃페이션 메디컬 부동산입니다. 가 아주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웰타워에게는 정말 뭐랄까 거스를 수 없는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연세가 드실수록 의료 서비스 수요는 뭐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웰타워가 목표로 삼고 있는 이 프리미엄 시니어 주택, 그리고 외래의료 시장, 이 전체 시장 규모, TAM, Total Addressable Market이라고 하죠. 이게 대략 추산하기로 한 3천억 달러에서 4천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와, 3, 4천억 달러면 정말 어마어마한 시장 규모네요. 네, 정말 크죠. 그런데 웰타워의 현재 포트폴리오 가치가 한 68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TAM을 아주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서 3,500억 달러로만 계산해도 이미 시장 점유율이 19.5%, 거의 뭐 20%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이미 이 시장에서는 선두주자인 거죠. 거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군요. 네. 근데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3년 안에 연평균 10%씩 포트폴리오를 더 키우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다는 거죠. 맞습니다. 연평균 10% 성장. 이걸 위해서 자기들이 자체 개발했다는 데이터 과학 플랫폼, 그리고 웰타워 비즈니스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하는데요. 이 목표대로만 된다면 3년 뒤에는 포트폴리오 가치가 약 910억 달러까지 커지고 시장 점유율도 한 22.5%까지 높아질 수 있다. 뭐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야, 연 10% 성장에 점유율 22.5%라. 상당히 공격적인 목표처럼 들리는데요. 뭐 비전이야 물론 좋지만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인지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을 좀 봐야 할까요? 우선 그 목표 시장 규모, 템 추정치 자체가 얼마나 정확한 숫자인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연 5%씩 계속 성장할 거라는 그 가정이 과연 합리적인 건지 이걸 먼저 좀 검증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 기본 가정부터 틀려버리면 뭐 목표 달성은 좀 어려워지는 거니까요. 하긴 템 추산이라는 게 좀 고무줄 같을 때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데이터 과학 플랫폼이니 웰타워 비즈니스 시스템이니 하는 뭐랄까 좀 그럴듯해 보이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네, 좀 있어 보이긴 하죠. 근데 이게 실제로 성과로 얼마나 이어질지는 사실 미지수라고 봅니다. 이게 정말 뭔가 혁신적인 차별화된 시스템인지 아니면 그냥 마케팅 차원에서 내세우는 용어에 불과한 건지 이건 좀 꾸준히 지켜보면서 검증해야 할 부분 같아요. 그리고 경쟁사들도 뭐 가만히 놀고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경쟁이 더 심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요. 일리 있는 지적이십니다. 확실히 목표는 원대하지만 검증할 부분도 많네요. 하지만 웰타워의 핵심 운영 모델을 좀 들여다보면 그 목표가 또 아주 호황된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운영 모델이요?
아, 그 SHO 모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시니어 주택 운영, 시니어스 하우징 오퍼레이팅, 이걸 줄여서 SHO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전통적인 리츠들이 많이 쓰는 임대 방식, 그 트리플넷 리스 방식하고는 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아, 크리플렛. 그건 보통 임차인이 임대료는 물론이고 뭐 재산세나 보험료, 유지보수비까지 다 부담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건물주 입장에서는 뭐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어서 편하긴 한데 대신에 임대료 상승률 같은 수익 성장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네, 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HSO 모델은 달라요. 웰타워가 시니어 주택 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그 시설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주율이 얼마나 되느냐, 또 운영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이런 요소들이 웰타워의 수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인 거죠. 아, 그러니까 단순 임대업이 아니라 운영에 직접 참여해서 성과를 나눠 갖는 구조군요. 약간 위험 부담도 같이 지는 거고요. 그렇죠. 위험 부담도 있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높은 수익 성장 잠재력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웰타워의 SHO 포트폴리오에서 동일 점포 기준 순영업이익, 이걸 SSNOI라고 하는데요. 이 SSNOI 성장률이 최근 분기에 무려 20%를 훌쩍 넘었습니다. 20%요? 와, 대단한데요? NOI는 사실상 부동산의 실제 영업 성과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잖아요. 맞습니다. 임대 수입에서 운영 비용을 뺀 순수한 영업이익이니까요. 이게 20% 넘게 성장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아까 말씀하신 트리플렛 임대료가 보통 1년에 뭐 2%에서 4% 정도 오르는 거랑 비교하면 정말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확실히 성장성 측면에서는 매력적이네요. 그럼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웰타워 비즈니스 시스템이라는 게 여기서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웰타워 주장은 이 시스템을 통해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걸 바탕으로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NOI를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투자할 만한 자산을 잘 골라내고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새로운 자산을 사들이거나 운영을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걸 CAC, 자산 획득 운영 준비 비용 개념이라고 해보죠. 이 CAC를 최적화한다는 거고요. 데이터 기반의 효율화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추정해보기로는 이런 효율성 덕분에 웰타워가 투자한 자산에서 얻는 장기적인 수익성, 이걸 편의상 LTV, 라이프타임 밸류 개념 차용라고 부를게요. 이 LTV 대비 CAC 비율이 경쟁사들보다 못해도 한 1.2배 이상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같은 돈을 투자해도 더 높은 수익을 더 효율적으로 뽑아내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투자 효율성이 높다는 거죠. 확실히 SHO 모델의 높은 성장성은 정말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모든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여기에는 그만큼 높은 운영 리스크라는 그림자도 항상 따라다닌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운영 리스크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아까 말씀드린 트리플렛 모델은 뭐 가장 큰 걱정거리가 임차인이 임대료를 제때 못 내는 신용 리스크 정도잖아요. 근데 이 SHO 모델에서는 웰타워가 그 운영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직접 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가 안 좋아져서 입주율이 예상보다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최저임금이 크게 올라서 인건비 부담이 훅 늘어난다거나 뭐 기타 예상치 못한 운영 비용이 증가하는 그런 위험들, 이걸 웰타워가 그냥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구조라는 거죠. 그렇죠. 고성장의 기회가 큰 만큼 잘못됐을 때 위험 부담도 비례해서 커지는 구조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운영자본 경량화라는 표현이 나왔었는데 이게 뭐랄까 겉으로 보이는 표현과는 달리 전통적인 재무 비율까지 다 좋게 만드는 건 아니라는 점도 짚어야 할 것 같아요. 아, 재무 비율요? 어떤 면에서? 그렇죠. 리츠라는 사업 모델 자체가 기본적으로 부채를 많이 활용해서 자산을 사들이고 또 거기서 번 돈의 상당 부분을 의무적으로 배당을 통해 주주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구조잖아요. 네, 그렇죠. 배당 매력이 중요한 투자 포인트니까요. 그렇다 보니 일반 기업이나 특히 은행 같은 금융기관과 비교하면 자기자본 이익률 ROE나 총자산 이익률 ROA 같은 수익성 지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추정해본 바로도 웰타워의 ROE는 한 3.4%에서 4.5% 정도? ROA는 한 2.2%에서 3.0% 수준으로 예상되는데요. 이게 일반적인 상업은행들 ROE가 뭐 8%에서 18%까지도 나오고 ROA는 물론 은행이 낮지만 0.8에서 1.5%, 자산 규모가 워낙 크니까요. 이런 것들과 비교하면 확실히 좀 차이가 있죠.
특히 ROE가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수익성 지표는 리츠의 특성을 감안해야 하는군요. 그리고 또 하나 유의할 점이 이 영업 레버리지가 상당히 높다는 점입니다. 레버리지가 높다는 건? 네, 이게 뭐 잘 될 때는 수익이 확 늘어나지만 반대로 안 좋을 때는 손실도 확 커질 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웰타워의 경우 입주율이 조금만 올라도 FFO, 즉 운영자금이 크게 늘어나지만 반대로 입주율이 단 1%포인트만 하락해도 FFO는 2%에서 많게는 4%까지도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아, FFO라면 리츠의 실제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지표인데요. 이게 입주율 변화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네요. 그렇죠. 물론 웰타워의 이익 마진율 자체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서 어느 정도 충격을 흡수해 줄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뭐 심각한 경기 침체 같은 외부 충격이 와서 입주율이 예상보다 훨씬 더 크게 떨어진다면 이 FFO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취약점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봐야 합니다. 네, 운영 리스크와 레버리지에 대한 지적 충분히 공감합니다. 타당한 우려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웰타워는 이런 리스크를 관리할 나름의 뭐랄까 비장의 무기랄까요? 그런 게 있다고 또 주장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앞서 잠깐 언급된 데이터 분석 역량입니다. 저희가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이걸 가칭 WTech이라는 가상의 기술 플랫폼으로 한번 이름 붙여봤습니다. 아, WTech이요? 물론 이건 웰타워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은 아니죠. 네, 아닙니다. 저희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이름이고요. 하지만 웰타워가 계속 강조하는 그 데이터 과학 역량을 하나로 집약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 같은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부동산에 투자할지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고 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미리 예측하고 줄이고 특히나 수익 변동성이 클 수 있는 이 SHO 시설의 NOI를 극대화하는데 이 기술력이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운영 효율화? 그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치를 창출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꽤 큰 금액인데요. 네, 그렇죠. 연간 6천만 달러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그럼 이 기술 플랫폼 WTech의 내재 가치는 어느 정도로 추산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것도 저희 추정입니다만 연간 6천만 달러의 추가 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고 여기에다가 헬스케어 리츠 분야에서 이런 기술 플랫폼이 가지는 어떤 독점적 가치, 성장성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조정 FFO, AFFO 기준으로 한 25배 정도의 멀티플을 적용해 봤습니다. AFFO 기준 25배요? AFFO는 FFO에서 반복적인 자본 지출 같은 걸 제외해서 좀 더 실제 배당 가능한 이익에 가깝게 보는 지표인데 25배면 상당히 높은 멀티플인데요. 네, 좀 높게 잡은 감이 없지 않지만 기술 플랫폼의 가치를 반영했다고 봤을 때 이렇게 계산하면 이 WTech의 내재 가치가 무려 15억 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 이런 추정이 나옵니다. 15억 달러.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기술적 해자, 즉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오기 힘든 진입 장벽을 구축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웰타워는 외부에 알려진 바로는 수백만 건에 달하는 입주자 데이터라든지 또 건물 곳곳에 설치된 센서에서 나오는 수천억 건의 데이터 같은 이런 독점적인 운영 데이터를 대량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아, 데이터 자체도 자산이겠네요. 또 활용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저희 추정으로는 최소 8억 달러에서 한 12억 달러 정도의 막대한 초기 투자가 필요했을 거고 시간도 아마 4년에서 6년 정도는 좋게 걸렸을 겁니다. 와, 그 정도의 투자와 시간이 필요하다면 확실히 경쟁사들이 단기간에 이걸 똑같이 따라하기는 정말 어렵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웰타워에게 강력한 경쟁 우위를 제공하고 이걸 바탕으로 지속적인 운영 효율성 개선과 높은 마진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장기적으로 웰타워의 밸류에이션의 프리미엄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WTech이라는 가상의 자산 개념 자체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데이터 기반 운영이라는 방향성도 맞고요. 하지만 그 가치 평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냉정하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시나요? 우선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건 어디까지나 가상의 자산 개념이라는 점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웰타워 내부에 WTech이라는 부서나 명확한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1분기에 1,500만 달러의 추가 NOI를 기여했을 거라는 추정도 사실 명확한 근거가 있다기보다는 여러 가정을 바탕으로 한 추정치일 뿐입니다. 실제 운영 과정에서 기술의 기여분만 정확히 반란해서 측정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죠. 측정에 어려움은 있겠네요. 그리고 그 기술 플랫폼의 가치를 계산할 때 적용하신 AFFO 멀티플 25배, 이것도 과연 타당한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리츠는 본질적으로 부동산이라는 실물 자산에 기반한 사업 모델인데 여기에 일부 포함된 어떤 기술적인 요소에 대해서 마치 고성장 기술주처럼 그렇게 높은 가치 배수를 부여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너무 과도한 평가일 수 있다는 거죠.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군요. 네. 그리고 설령 100번 양보해서 그 15억 달러의 내재 가치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요. 웰타워의 전체 시가총액이 지금 대략 한 8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가정하면 그 15억 달러라는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1.88%에 불과합니다. 아, 전체 시총 대비 비중은 크지 않네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기술을 더 고도화해서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가치 상승 잠재력도 저희 추정으로는 0.19% 정도로 아주 미미한 수준이고요. 과연 이 정도 규모가 실제 주가에 얼마나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영향력이 미미할 수 있다. 네. 어쩌면 시장은 이미 웰타워가 가진 그 데이터 분석 능력이나 운영 효율성 같은 것에 대한 기대를 현재 주가에 충분히 혹은 어쩌면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기술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실제 가치보다 좀 부풀려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기술 가치 평가는 확실히 해석의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양쪽 의견 다 일리가 있네요. 하지만 기술 가치를 떠나서 최근 발표된 실제 실적을 좀 보면요. 웰타워의 펀더멘탈 자체는 상당히 견조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2025년 1분기 실적을 한번 보면 주당 FFO가 1.20달러를 기록했어요.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8.8%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와, FFO 성장률 18.8%면 상당히 높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전체 포트폴리오의 동일 점포 NOI, 즉 SSNOI 성장률도 12.9%를 기록했고요. 이것도 아주 양호한 수준이죠. 특히 아까 중요하다고 하셨던 그 핵심 사업 SHO 부문 실적은 어땠나요? 아, 역시 그 부분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SHO 부문의 SSNOI 성장률은 무려 21.7%에 달했습니다. 21.7%요? 와. 네, 이걸로 10분기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이라는 정말 놀라운 기록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10분기 연속 두 자릿수면 거의 2년 반 동안 계속 고성장을 했다는 거네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SHO 포트폴리오의 평균 점유율, 그러니까 쉽게 말해 입주율이죠. 이것도 작년 동기 대비 4.0%포인트, 그러니까 400bp나 상승했고요. 객실당 월임대료 수익, 레브포라고 하는데 이것도 5.9% 증가했습니다. 다 좋은 지표들이죠. 입주율도 오르고 임대료도 오르고 그러니 당연히 NOI 성장률이 높게 나왔겠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봐야 하는데요. 바로 입주율 상승과 NOI 증가, 그리고 FFO 개선 사이의 관계입니다. 보통은 입주율 상승이 먼저 나타나고요. 이것이 한 1분기에서 2분기 정도 시차를 두고 NOI 증가로 이어지고 그게 또다시 FFO 개선으로 연결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아, 시차 효과가 있군요. 네, 그런데 1분기에 입주율이 무려 4%포인트나 크게 올랐다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2분기 그리고 3분기에도 NOI와 FFO가 계속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아주 긍정적인 선행 신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1분기 입주율 상승이 2, 3분기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추세를 고려하면 다가오는 2분기 SSSNOI 성장률 역시 최소한 18% 이상은 기록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웰타워가 제시했던 2025년 연간 SSSNOI 성장률 가이던스 범위가 16.5%에서 21.5%였는데 1분기 실적이 이미 이 가이던스 상단을 넘어섰고 2분기 전망도 이렇게 밝으니까 연간 목표 달성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봐야겠죠? 가이던스 상단을 이미 1분기에 넘어섰고 2분기도 좋을 것 같다면 연간 목표는 무난히 달성하겠네요. 그렇죠. 심지어 계절적으로 보면 여름이 시니어 주택 시장에서는 성수기거든요. 이런 점까지 감안하면 어쩌면 연간 가이던스를 초과 달성할 가능성, 즉 비트할 가능성도 충분히 점쳐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러 시나리오를 분석해봤는데 만약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 불시나리오처럼 SSNOI가 22%를 넘어서고 주당 FFO가 1.40달러를 초과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주가는 현재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10%에서 15% 정도 더 상승할 잠재력도 있다고 봅니다. 확실히 최근 실적과 반기 전망은 굉장히 긍정적인 지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여기서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장밋빛 전망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 네, 2분기 NOI 마진 같은 경우 1분기 입주율 상승 효과에 힘입어서 한 20bp에서 40bp, 그러니까 0.2%포인트에서 0.4%포인트 정도 추가적으로 개선될 수는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건 긍정적이죠. 그런데 최근에 웰타워가 28억 달러 규모의 꽤 큰 인수합병을 단행했거든요. 아, 네. 그 소식 있었죠. 네, 근데 이런 대규모 인수가 있게 되면 보통 통합 과정에서 이런저런 비용들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 때문에 FFO 마진 개선폭은 아마 한 10bp에서 20bp 수준으로 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NOI 마진 개선폭보다는 작을 수 있다는 거죠. 아, M&A 통합 비용이 FFO 마진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2분기 주당 FFO를 긍정적으로 보셔서 1.39달러까지도 추정하셨는데 이것 역시 여러 가정을 종합한 예측일 뿐이지 실제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 분석에서도 기본적인 시나리오, 베이스 시나리오가 SSNOI 18에서 20%에 FFO 1.35에서 1.38달러, 이때 주가는 뭐 0%에서 플러스 5% 정도 변동하는 거지만요. 이것 외에도 부정적인 시나리오, 베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SSNOI가 15% 미만으로 떨어지고 FFO가 1.30달러 미만으로 나온다면 주가는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5%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는 거죠. 배열 시나리오의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죠. 어떤 경우에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린 그 새로 인수한 자산들의 운영 통합 과정이 예상보다 좀 삐걱거리면서 늦어진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뭐 인건비나 에너지 비용 같은 주요 운영 비용이 예상치 못하게 급등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충분히 배열 시나리오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다른 맥락의 이야기지만 앞서 저희가 검토한 사료 중 하나에서 핀테크 기업들에 주로 적용되는 뭐 활성 대출자 수라든지 총 대출 중개액 같은 그런 지표들을 웰타워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명시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아, 네. 그런 내용이 있었죠. 산과 그 운영이라는 리츠 산업의 기본적인 특성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리츠는 리츠라는 거죠. 혁신 기업을 표방하지만 리츠의 본질적 특성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보면 웰타워는 오히려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아, 리스크 관리 역량이요? 네. 앞서 계속 강조했던 그 핵심 리스크 지표 중 하나, 샤 포트폴리오의 SNOI 성장률이 꾸준히 2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웰타워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그 운영사들의 재무 상태가 건전하고 또 웰타워 자체의 자산 관리 및 운영 능력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긴 경쟁사인 벤타스 같은 곳들의 SNOI 성장률이 한 10%에서 15% 수준인 걸 감안하면 20% 이상은 확실히 돋보이는 성과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재무 건전성 지표들도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순부채를 조정 EBITDA DA, 그러니까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차감 전 이익으로 나눈 비율, 이게 레버리지 비율인데요. 이게 약 0.45배 정도로 상당히 낮은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0.45배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네요. 안정적이군요. 네, 그리고 신용평가사들로부터 받은 등급도 좋아요. S&P로부터는 A-등급, 무디스로부터는 A3 등급을 받았고 전망도 긍정적, 포지티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용 등급이 높으면 자금 조달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신용등급이 높으면 더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성장을 위한 투자에도 유리하고요. 또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배당금을 지급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재무적인 안정성 자체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프리미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웰타워의 가치를 평가할 때 이걸 단순히 임대료 수입에만 의존하는 전통적인 리츠 회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넓게 헬스케어 인프라 플랫폼 기업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겁니다. 헬스케어 인프라 플랫폼이요? 네, 그러니까 기술 기반의 아까 말한 WTech 같은 독점적인 운영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또 고령화라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구조적 시장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고 우량한 자산 포트폴리오와 뛰어난 재무 건전성까지 갖췄다는 거죠.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S&P 500 지수에 포함된 다른 고성장 플랫폼 기업들처럼 웰타워도 높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 이런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겁니다. 플랫폼 기업으로 본다? 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저희는 웰타워의 목표 PFFO 배수를 25배 정도로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PFFO는 주가를 주당 PFFO로 나눈 값으로 리츠의 가치를 평가할 때 가장 널리 쓰이는 지표 중 하나죠. PFFO 25배? 글쎄요, 그 목표치가 현재 시장 상황이나 과거 평균치를 고려했을 때 상당히 아주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높다고 보시는군요. 네, 예를 들어서 2025년 예상 주당 PFFO를 한 5.12달러 정도로 가정해 본다면요. PFFO 25배를 적용하면 목표 주가가 128달러가 나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현재 시장의 애널리스트들이 내놓은 평균 목표 주가는 자료 출처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략 190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미 시장은 25배를 훨씬 뛰어넘는 거의 37배에 가까운 아주 낙관적인 성장 기대치를 현재 주가에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시사하는 겁니다. 아, 시장의 기대치는 이미 그보다 훨씬 높군요. 그렇죠. 그리고 전통적인 헬스케어 리츠들의 과거 역사적인 평균 PFFO 배수가 보통 15배에서 18배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25배라는 목표치 자체도 그렇고 현재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30배가 넘는 수준은 정말 상당히 높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 평균과는 괴리가 크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웰타워의 주가는 그 핵심 성장 동력인 SSNOI 성장률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저희 분석에 따르면 SSNOI 성장률이 1%포인트 변동할 때마다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PFFO 배수도 약 1.5포인트 정도 같이 변동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그만큼 주가의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은 실적 변화에도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성장률 변화에 민감하다. 변동성이 크겠네요. 네. 그리고 당연히 내재된 리스크 요인들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리츠는 기본적으로 금리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웰타워의 주력 사업 모델인 SSNOI는 인건비 상승 같은 운영비용 증가 리스크에 아주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금리와 운영비용 리스크. 저희가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만약에 기준금리가 현재보다 1%포인트 상승하고 동시에 인건비 상승률이 예상보다 5%포인트 더 높아진다고 가정하면 그 결과 웰타워의 주당 FFO는 약 8%에서 12% 정도 감소할 수 있고요. 이는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서 주가가 15%에서 최대 2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와, 금리 1%포인트, 인건비 5%포인트 상승에 주가가 15에서 20% 하락할 수 있다고요? 충격이 꽤 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금리 리스크와 운영 리스크에 대한 프리미엄을 저희는 약 2.0%포인트 정도로 보고 이걸 감안해서 저희가 추정한 웰타워의 리스크 조정 할인율인 RADR은 9.0%입니다. 결국 현재의 높은 밸류에이션은 이런 잠재적인 리스크가 현실화되었을 때 주가 하락을 방어해줄 완충력이 그만큼 약하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이 점을 꼭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높은 밸류에이션과 리스크 민감도에 대한 지적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자본 배분 전략과 관련해서 좀 흥미로운 가상 시나리오를 하나 생각해 볼까요? 가상 시나리오요? 네. 만약에요, 웰타워가 갑자기 우리 회사 주식 1억 달러어치 사겠습니다 하고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한다면 시장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물론 이건 실제 발표가 아니라 저희 분석을 위한 가정입니다. 아, 자사주 매입 발표요. 글쎄요, 웰타워처럼 성장을 위해서 주로 유상증자, 그 ATM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걸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온 성장형 리츠에게 자사주 매입이라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결정이긴 할 겁니다. 그렇죠. 흔한 일은 아니죠. 네. 따라서 만약에 정말 그런 발표가 나온다면 시장에서는 이걸 경영진이 우리 회사 주가는 지금 너무 싸다, 저평가되어 있다고 강력하게 생각한다는 신호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핵심 사업인 SHO 포트폴리오가 성공적으로 턴어라운드 했고
앞으로의 성장에 대해서도 아주 강한 자신감이 있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요. 경영진의 자신감 표출. 예를 들어서 최근 분기 실적이 아주 좋게 나와서 발표 후에 주가가 19%나 상승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 19% 상승분 중에서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잘 나온 어닝 서프라이즈 효과가 한 플러스 8%p 정도 기여했고 앞으로의 전망치, 즉 가이던스를 높여 잡은 효과가 플러스 5%p 정도 기여했다면 나머지 플러스 6%p는 바로 이 가상의 자사주 매입 발표 덕분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추론도 가능해지는 거죠. 아, 자사주 매입 발표 자체가 주가 상승의 추가 동력이 될 수 있다. 네. 물론 실제로 1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주당 FFO가 늘어나는 효과는 저희 계산으로는 0.28% 정도로 아주 미미할 수 있습니다. 효과 자체는 작군요. 네. 하지만 그 재무적인 효과보다는 경영진의 자신감을 시장에 강력하게 알리는 그 시그널링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면 자사주 매입 발표를 계기로 93.5달러까지 상향 조정할 수도 있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시그널링 효과와 신뢰 프리미엄이라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합니다만 역시나 여기서도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계속 강조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가상의 시나리오라는 점이고요. 또 1억 달러라는 자사주 매입 규모 자체도 웰타워가 과거에 예를 들어 2020년에는 10억 달러, 2022년에는 무려 3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승인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것과 비교하면 1억 달러는 사실 매우 작은 규모입니다. 아, 과거 프로그램 규모에 비하면 상당히 작네요. 그렇죠. 따라서 만약 이런 작은 규모의 발표가 실제로 나온다고 해도 이걸 해석하는 데는 좀 신중해야 합니다. 물론 주가가 저평가되었다는 신호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전혀 다른 해석의 여지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다른 해석이라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더 이상 투자할 만한 매력적인 인수합병, M&A 대상을 찾지 못했나? 라거나 혹은 앞으로 성장세가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남는 돈으로 자사주라도 사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성장에 대한 우려의 신호로 해석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M&A 기회 부족이나 성장 둔화 신호일 수도 있다. 네. 따라서 이렇게 작은 규모의 그것도 가상 시나리오를 근거로 해서 목표 주가의 무려 10%나 되는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것은 다소 과도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웰타워의 주된 자금 조달 방식은 여전히 자사주 매입보다는 유상증자 ATM 프로그램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자사주 매입이 웰타워의 어떤 표준적인 일상적인 자본 배분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고 봅니다. 네, 자사주 매입 시나리오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한계점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양면성이네요. 자, 그럼 이제 가이던스 평가와 시장 기대치 관리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웰타워는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주당 FFO 1.2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내부적으로 설정했던 일종의 의사 콘센서스라고 할 수 있는 1.25달러를 약 2.4% 정도 상회하는, 즉 비투한 결과였습니다. 네, 예상을 웃도는 좋은 실적이었죠. 네, 그리고 동시에 2025년 연간 FFO 가이던스의 중간값도 기존보다 상향 조정해서 5.1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이것도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네, 가이던스도 올렸죠. 이게 보면 웰타워가 종종 실제 달성 가능한 수준보다 약간은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먼저 제시하고 실제로는 그걸 뛰어넘는 실적을 보여주는 패턴을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경향이 있죠. 일종의 기대치 관리 전략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얻으려는 걸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했던 시뮬레이션에서도 FFO가 1.27달러에서 1.30달러 사이를 기록하면 주가가 한 4%에서 8%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었는데 실제 결과 1.28달러가 정확히 이 범위 안에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FFO가 1.31달러 이상으로 나와서 저희 예상치마저 크게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였다면 아마 주가 상승률도 10% 이상을 기록했을 가능성도 있었을 겁니다. 네, 결과 자체는 비트했고 예측 범위에 부합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짚어야 할 점은 저희가 설정했던 그 의사 컨센서스라는 것이 말 그대로 내부적인 추정치일 뿐이지 실제 시장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던 기대 수준, 즉 진짜 컨센서스는 그보다 더 높았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아, 시장의 실제 기대치는 더 높았을 수 있다. 네, 실제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웰타워 주가 상승률이 3.47%에 그쳤거든요. 이게 저희 비트 시나리오 예측 범위 4%에서 8%의 하단에 가까운 수치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시장은 이미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고 그 기대치가 주가에 이미 상당 부분 선반영되어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이미 기대감이 높아서 막상 비트했는데도 주가 반응은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컨센서스를 조금 넘어서는 것만으로는 주가를 큰 폭으로 끌어올리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만큼 시장의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져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실적이 예상에 못 미치는 미스 시나리오, FFO 1.20달러, 주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2%나 혹은 예상치에 그냥 부합하는 밑 시나리오, FFO 1.23에서 1.26달러, 주가 겨우 마이너스 3%, 플러스 2%가 발생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는 거고요. 앞으로 웰타워의 성장 모멘텀이 이렇게 높아진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 높은 기대감만큼 실망감도 커져서 주가에는 상당한 하방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합니다. 네, 높아진 시장 기대치를 충족시켜야 하는 부담감,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네요.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길게 나눴던 논의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웰타워라는 기업 분명히 아주 매력적인 투자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령화라는 정말 거스를 수 없는 인구 구조적인 변화의 가장 큰 수혜주 중 하나로 꼽히고 있고요. 또 그 독특한 SHO 운영 모델을 통해서 경쟁사들 대비 월등히 뛰어난 운영 성과를 실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운영 효율화 노력 같은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고요. 맞습니다. 긍정적인 측면, 즉 불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요약해보면요. 핵심 지표인 SHSSNOI 성장률이 앞으로도 계속 20% 이상, 저희 체크리스트 기준으로는 22% 이상을 유지하고 또 주당 조정 FFO, JFFO가 저희 기준 1.32달러 이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그리고 재무 건전성 지표인 순부채 대비 조정 EBITDA 비율, Net Debt JFFO가 6.0대 미만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또 주주 환원의 일환인 배당금 인상률도 연 5.0% 이상 꾸준히 이어진다면 주가 상승 모멘텀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지표들이 충족된다면 좋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80세 이상 인구가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동시에 시니어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웰터워에게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펼쳐진다면요. 연평균 FFO 성장률이 20%에서 25%까지도 가능하고 이에 따라서 주가는 현재보다 30% 이상 상승할 잠재력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서 논의된 여러 리스크 요인들 그리고 저희가 계산한 리스크 조정 할인율 9.0%를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이 압도적인 인구 통계학적 순풍과 플랫폼으로서의 경쟁 우위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수, 바이 의견을 유지할 수 있고 목표 주가도 현재 수준에서 플러스 10%에서 플러스 20% 정도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장기적인 기회와 성장성에 무게를 두시는군요. 하지만 저는 반대 측면, 즉 베어 시나리오의 리스크 요인들도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SHO 모델 자체가 가지는 높은 운영 리스크, 즉 입주율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거나 운영 비용이 급증할 수 있는 위험, 그리고 모든 리츠가 안고 있는 금리 상승에 대한 민감성, 마지막으로 현재 주가 수준에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는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 이 세 가지가 핵심 리스크라고 봅니다. 네, 리스크 요인들도 분명하죠. 만약에 저희 투자 체크리스트 기준으로 봤을 때 SHO, SRNOI 성장률이 18.0% 미만으로 둔화되거나 주당 조정 FFO가 1.28달러 미만으로 기대치를 밑돌거나 혹은 순부채 조정 EBITBL 비율이 6.5배를 초과하면서 재무 부담이 커지거나 배당 인상률이 3.0% 미만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주가는 상당한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만약에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하향 조정하는 상황까지 온다면 주가는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15%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부정적 시나리오 발생 시 하방 리스크도 크다는 점 인정합니다. 그리고 옵션 시장의 내재 변동성 IV를 분석해보면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웰타워의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을 약 플러스 4.1% 정도로 상당히 높게 보고 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추정 IV 65% 가정시 이것 자체가 시장이 웰타워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얼마나 높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변동성 예측시도 높군요. 네.
그래서 저의 최종 결론은 이렇습니다. 웰타워의 장기 성장 스토리는 분명 유효합니다. 고령화라는 메가 트렌드가 있고 운영 능력도 검증되었죠. 하지만 금리 리스크나 운영 비용 리스크 같은 중단기적인 변수들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밸류에이션은 이미 너무 많은 긍정적인 기대치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앞으로 실제 사업 실행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삐걱거리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 실망감으로 인한 주가 하방 압력은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장기 성장 스토리와 단기 리스크 및 밸류에이션 부담 사이의 균형, 이것이 핵심이군요. 오늘 저희는 웰타워, WHLL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한번 파고들어봤습니다. 단순한 부동산 회사를 넘어서서 헬스케어 인프라의 혁신을 꿈꾸는 그들의 비전부터 시작해서 네, 고성장과 동시에 고위험을 안고 있는 SHO 운영 모델의 역학관계, 그리고 워디이텍이라는 가상의 기술 플랫폼이 가진 잠재력과 또 그 명확한 한계점까지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았죠. 최근에 강력한 실적과 긍정적인 가이던스 상향 조정은 분명히 좋은 소식이지만 동시에 높아진 시장의 기대치를 계속 충족시켜야 한다는 부담감도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이 회사를 플랫폼 기업으로 보고 프리미엄을 줘야 한다는 주장과 여전히 전통적인 리트가 가진 리스크 요인들, 그리고 현재의 높은 주가 배수에 대한 우려가 팽팽하게 공존하고 있다는 점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가상의 자사주 매입 시나리오를 통해서는 경영진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동시에 향후 자본 배분 전략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또 투자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지표들을 눈여겨봐야 할지도 구체적으로 짚어봤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웰타워는 고령화라는 정말 거스를 수 없는 강력한 메가 트렌드와 또 업계 내에서 독보적인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성장 기회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금리 변동성이나 운영 비용 증가 같은 단기 및 중기적인 리스크 요인 또한 매우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이 양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해드린 내용이 여러분께서 웰타워라는 기업을 이해하시는데 깊이를 더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만 오늘 저희가 논의한 내용은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모든 투자에 대한 최종 결정은 전적으로 청취자 여러분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제공된 정보 중 일부는 저희 분석 과정에서 AI가 생성하거나 활용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 이슈워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